오늘 읽어드린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로빈 쿡 베스트셀러 시리즈 중에서 바이러스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마리사는 굳은 결의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나 해맑은 봄날 아침이었기에 마리사는 상큼한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태피를 데리고 조깅을 나섰다. 동네를 뛰어다니는 마리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강아지란 녀석까지도 봄을 즐기는 것 같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마리사는 샤워를 한 다음 TV에서 방영되는 투데이쇼를 보면서 옷을 갈아입고 8시 반이 되어서는 출근길에 오를 수가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서류 캐비넷 위에 핸드백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1976년 자일의 바이러스와 미국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동일종으로 나올 수 있는 통계학적 확률을 계산할 만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만일 그녀의 추측이 맞다면 그녀의 점증하는 의심은 과학적으로 사실 무근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리사의 책상 녹색 메모판 위에 지급을 알리는 봉투가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봉투를 여니 즉각 두부체크의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퉁명스러운 전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바이러스 동 건물로 건너갔다. 밤에는 그저 믿음직스럽기만 했던 구름다리의 보호용 철책이 환한 대낮에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을 느끼게 했다. 두부체크의 비서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열려있는 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책상에 앉은 두부체크는 몸을 구부린 채 우편물을 훑어보고 있다가 마리사에게 문을 닫고 앉으라고 말했다. 마리사는 지속적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두부체크의 검은 눈을 느끼며 순순히 그의 지시를 따랐다. 공간이란 공간마다 논문 사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의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질서하기만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쑥하게 차려입으면서 다른 것은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다. 닥터 블루멘탈,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어젯밤 초밀폐 실험실에 들어갔다고 들었소. 마리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부체크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식 허가를 얻기 전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던가요? 난 당신이 계속 내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불쾌해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요. 특히 당신이 테드를 시켜 메디카 병원 음식 검체들에 대해 허락도 없이 작업을 시킨 다음부터는 더더욱 그렇소. 저는 제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뿐입니다. 마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불안은 분노로 급선회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신의 그 최선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두부체크가 쏘아붙였다. 게다가 난 당신이 우리 CDC가 일반 대중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세간에 퍼진 에이즈 히스테리를 보시오. 그래요? 오히려 전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리사가 두부체크의 시선을 맞받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저 역시 우리들이 대중들에게 느껴야 하는 책임감이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에볼라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에볼라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과학적인 또 논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감염 사태가 터져나오기 전에 감염원을 찾아내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는 것 뿐이에요. 닥터 블루멘탈, 당신이 여기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닥터 두부체크. 만일 제가 당신 자리에 있었더라면 분명 닥터 리히터가 아프리카로부터 바이러스를 묻혀와 들어본 적도 없는 6주간의 잠복기 후에 발병을 했다는 씨도 안 먹히는 공식 입장 따위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일 닥터 리히터가 실제로 그 바이러스를 묻혀오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의 유일한 근원은 바로 이 CDC란 말입니다. 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억측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억측이건 뭐건 당신 마음대로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며 마리사가 말했다. 그건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테트릭 기지에도 에볼라는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있는 곳은 오직 CDC뿐인데 그건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자전거용 체인 자물쇠로 잠근 냉동고 안에 보관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치고는 참 대단한 경비더군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초밀폐 실험실이 안전하다는 망상을 하신다면 저 같은 미미한 사람조차도 들락거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참 뒤 대학병원에 도착해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마리사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던 그녀는 그런 용기가 도대체 자신의 자그마한 몸 어느 구석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상급자에게 되돌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자기를 사무실에서 내몰듯 했던 두부체크의 얼굴을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우울해졌다. 이제 역학정보원으로서 생활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당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마리사는 정처 없이 차를 몰고 싸돌아다닌 끝에 렐프를 기억해내고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마침 렐프는 수술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점심을 같이 하자는 마리사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대학병원의 식당은 노란색 식탁들이 줄지어 늘어선 흰 타일 바닥에 깨끗하고 기분 좋은 곳이었다. 구석에 놓인 식탁 앞에 자리를 잡은 렐프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반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렐프는 마리사가 다가가자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녀를 위해 의자를 당겨주었다. 눈물이 쏟아나올 지경이었지만 마리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의 우아한 매너가 허름한 수술복과는 너무도 어울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전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렐프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이 있어요. 자, 문제가 뭔지 얘기해봐. 전화 목소리가 몹시 당황한 것 같던데. 먼저 식사나 해요. 마리사가 말했다. 점심 식사로 뜸을 들인 것이 좀 도움이 되었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자 마리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제어할 수가 있게 되었다. CDC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녀가 고백을 했다. 그녀는 래프에게 LA에서의 두부체크의 행동과 호텔 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 영 어렵게만 꼬이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제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건 일종의 희롱이었어요. 영 두부체크답지 않군요. 렐프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말을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마리사가 물었다. 물론이요. 렐프가 마리사를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난 아직 모든 문제를 다 그 사건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당신은 CDC가 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렐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 하나 물어보겠소. 그러세요. 마리사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친구이며 진심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걸 믿나요? 마리사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거창한 소들을 꺼내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난 이런저런 종류를 통해 CDC에 있는 사람 중 일부가 당신이 너무 마음대로 일을 해버린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걸 들었답니다. 내게 충고를 들으러 찾아온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관료적인 체제 하에서 살아가려면 꼭 적당한 시기가 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 좀 배워야 해요. 에볼라에 관한 제 주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마리사는 래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방금 한 말에는 속이 상했다. 그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볼라에 대한 당신 주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당신은 전혀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래요? 마리사가 도전적으로 캐물었다. 굳이 그걸 알아낸다 해도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묵묵히 입 닫히고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닐 거예요. 저는 에볼라에 대한 CDC의 공식 입장이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순 투성이인데다가 미심쩍은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어젯밤 허락도 없이 초밀배 실험실에 들어가 본 뒤에야 알아낸 것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3번의 미국 내 감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완전히 동일하고 더더욱 놀랍게도 1976년 자일의 감염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똑같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제게는 이 질병이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아요. 당신이 맞을런지도 모르죠. 렐프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상황이 있으니 그에 걸맞도록 처신을 해야 해요. 혹시라도 또다시 에볼라 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난 CDC가 그 질병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글쎄요. 하지만 거기엔 커다란 의문 부호를 찍어두셔야 할걸요? 마리사가 말했다. 피닉스에서 나온 통계 자료들은 그리 고무적이지를 못해요. 397명이 목숨을 잃은 데 반해 생존자는 불과 13명이라는 사실을 알긴 하세요? 나도 그 수치를 들어 알고 있어요. 렐프가 말했다. 하지만 최초의 84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신들은 정말 훌륭하게 처리를 해낸 셈이에요. 글쎄, 만일 당신이 근무하는 이 병원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훌륭한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런지 의문이군요. 마리사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기는 해요. 래프가 말했다. 사실 또 어디선가 에볼라가 터져나올 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 CDC 공식 입장을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만일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다면 위험은 물 건너간 것이니까요. 맙소사. 마리사는 갑자기 격앙된 소리를 질렀다. 내 일에만 정신이 팔려 테드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두부체크는 초밀배 실험실로 날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테드라는 걸 알고 있음이 분명해요. 빨리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겠어요.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렐프가 말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나랑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일 저녁 초대 정말 고마워요. 마리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며 렐프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는 너무나도 친절했다. 마리사는 그에게 조금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차를 몰고 CDC로 돌아가던 마리사는 두부체크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버렸다. 렐프의 지적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사실 그녀는 팀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찾아낸 테드는 다시 새로운 에이즈 연구에 매달려 있었다. 에이즈는 아직도 CDC의 주 공략 대상이었다. 마리사의 모습을 보자 그는 짐짓 겁이 나는 듯이 양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심했어요? 마리사가 물었다. 어찌 말로 형연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작살이 났어요. 테드가 말했다.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마리사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대요? 나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다 털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난 거짓말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에게 당신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도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도 했어요? 마리사가 파랗게 질려 물었다. 왜요? 그러면 안 돼요? 테드가 말했다. 그건 적어도 내가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초밀배 실험실 구경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마리사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쩌면 모든 걸 다 떳떳하게 드러내는 편이 최선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테드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나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드리면 좀 보상이 되겠어요? 테드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그거 참 멋진 생각이군요. 저녁 6시 마리사와 테드는 슈퍼마켓을 향했다. 저녁 식단을 더블랩 촘으로 정한 테드가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자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마리사는 감자와 샐러드용 야채를 골랐다. 식료품 꾸러미들이 마리사의 차 트렁크에 실리자 테드는 주류상에 들려 포도주를 좀 사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바로 그녀의 집으로 갈 테니 미리 준비를 좀 해두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차창을 문지르는 리드미컬한 와이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밝아졌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으니 한결 홀가분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월요일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두부 체크를 찾아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둘 다 아이들도 아닌 터이니 제대로 화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빵집에 들른 마리사는 나폴레옹을 2개 샀다. 집 뒤쪽으로 차를 진입시킨 그녀는 식료품들을 들고 걸어야 하는 거리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부엌문을 향해 차를 후진시키기 시작했다. 해는 아직 지지도 않았지만 짙은 구름에 벌써 날이 어두워진 것만 같았다. 어찌나 어두웠던지 마리사는 맞는 열쇠를 찾아 한참이나 이것저것 넣어보아야 했다. 그녀는 팔꿈치로 전등을 켠 다음 커다란 갈색 봉투 2개를 부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